한국 장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게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토기마을 여러분, 그리고 10만금 견사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9월 29일 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네, 자, 지난 주말 미국 시장이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왜요? 이번에는 bad is good이 되었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good is bad였는데 bad is good이었어요. 즉, 어떤 거였죠? 네, PCE 가격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요. PCE 가격 지수가 괜찮아 라고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 엄밀하게 따져보면 이게 과연 괜찮은 것인지 저는 조금 의문은 드는데요. 왜냐하면 기저가 상당히 낮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차트로 숫자로 쫙 뽑아서 그려보면 어떻게 그림이 그려지냐면 계속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거죠. 숫자 계속. 물가 지수가 계속 우상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몇 그 총재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중소기업과 일반인들은 지금 미국 그거를 감당해내기 힘들 정도로 물가가 지금 높은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전년 대비 숫자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 금융이 만든 세상이 조금 웃기는 건데, 아니, 일반인들은 너무 비싸서 예를 들자면 뭐 이런 거지. 순댓국 값이 13,000원으로 바뀌었단 말이야. 13,000원, 15,000원 막 이렇게 바뀌었어. 근데 그 다음에 그래 13,000원 하자. 13,000원인데 13,300원이 됐어. 물가 안정됐어요. 그 다음에 13,800원이 됐어. 물가 안정됐어요. 뭐 이러는 모습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는 전년 대비 뭐 2.7%, 2.9% 이렇게 올라가는데 뭐 우리가 생각하는 2% 정도 타겟팅 근처에서 멀지 않으니 괜찮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괜찮은 건가요? 서민들은 8,000원에 순댓국을 먹다가 7,000원, 8,000원에 순댓국을 먹다가 13,000원, 15,000원으로 올라서 이거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떨어져가지고 좀 숨고르게 되는 거 아니야 라고 기대를 했으나 그게 아니고 조금씩 계속 오르더라라는 거죠. 지금 이게 미국의 실상입니다. 미국에 계신 분들 맞죠? 제 말이 틀리지 않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싸게 먹을 수 있는 게 미국 소고기였잖아. 근데 지금 미국 소고기가 미국인들 입장에서도 부담스럽네. 뭐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자 한마디, 우리는 여전히 유동성의 시대에 살고 있다. 네. 요게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표현을 이제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 것이 하나 있으니 바로 무엇이냐? 네, 은값이 우리에게 이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원자재 테이블 먼저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차트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또다시 금값은 38,000불 빠질 생각을 안 해. 계속 뭐 뜨겁습니다. 자, 근데 은값은요, 여러분. 와, 조용히 많이 올랐죠, 은값이? 네. 은값이 많이 올랐어요. 지금 저희가 차트를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캡처보드가 열받아가지고 띄우질 못하네. 끼워놓은 지 한참 되니까. 죄송하고 어쨌든 저 가격 보시면은 46.6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1년 동안 얼마가 올랐냐면 45.8%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최근 금값 오르는 거에 안 보여서 그렇습니다만 지난 5년간 한 100% 정도 오르는 흐름 보여줬고 이번 한 달간에 많이 올랐어요. 18%나 오르는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는 금값이 오르는 거는 뭐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은값이 오르는 거는 유동성이 조금 심하게 풀렸을 때 이런 일들이 좀 벌어지는 성향이 있는데 언제 그랬냐? 2011년, 12년, 13년 그 당시 금값이 처음으로 사상 최고치를 한번 세게 가면서 그때 은값이 미친 듯이 한번 올랐었습니다. 지금 그 고점 근처까지 지금 올랐습니다. 그래서 은값이 많이 오른다는 건 그만큼 지금 유동성이 풍부하다는 거 그리고 돈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걸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근데 그때하고 조금 다른 점은 그때는 막 쭉쭉쭉 올라다 갑자기 많이 올랐다가 또 갑자기 빠졌거든요. 근데 이번 거는 꾸준히 올라 갑자기 오르는 게 아니고 꾸준히 계속 오르고 있다라는 점. 물론 뭐 최근에 와서 조금 더 가팔라지고는 있습니다만 계속 꾸준히 오르고 있다는 점. 예전에 2011년, 12, 13년에 우리가 봤던 금값, 은값 상승세와는 조금 결이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전히 우리는 그런 유동성의 풍년 속에서 살고 있다. 자, 이제 잠깐 네, 보고 가고, 네, 은값에 이거 5년치죠? 네, 아니구나. 1년치 정도 되겠구나. 5년치로 가면은 이제 조금 더 최근에 가파르게 오르는 게 사실입니다. 아주 가파르게 최근에 올라가고 있고요. 자, 이제 데이터 나온 것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소비자 물가 지수, 이렇게 나왔는데요.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연준의 가격 지표죠. 지금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전월 대비 0.2%, 전년 대비 2.9%가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개인 소비 지출은 전월 대비 0.3%, 그리고 전년 대비 2.7%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이 안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일 데이터 값에서는 GDP가 너무 높게 나오니까 GDP가 미쳤잖아. 3.8%가 나오니까는 이거 뭐야, 연준이 이거 금리 내리겠어? 절대 못 내리겠네. 이래가지고 주가가 오히려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아니 지금 이런 사상 최고치에서도 유동성만 바라보고 있어? 아니 그럼 체력은 어디 간 거야? 유동성만. 그러니까 자전거 타면 딱 제가 저거죠. 야, 뒷바람 안 불어? 야, 뒷바람 좀 불어봐. 뒷바람 좀. 이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죠? 뒷바람 불어야 내가 쉽게 가지. 슝슝슝슝. 아니, 근육량으로다가 당겨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언덕도 근육량으로 축축축 가야 되는데 뒷바람이 불어서 갔으면 좋겠어. 이게 지금 미국 시장의 바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진짜 체력이 진짜냐 찐이냐 이런 고민을 하게 만드는 게 지금 미국 시장이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 이런 정도면 완전히 뭐 과열이지. 그러니까 뒷바람으로 내가 빨리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유동성이 풍성해서 내가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진정한 체력은 아니다 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미국의 현금 흐름 있는 주식들에 좀 집중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어찌됐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냉정하고 객관적인 사실은 트럼프 행정부는 계속해서 돈을 풀 것이고 버블까지도 원하고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는 거. 스캇 베센트는 100에서 150bp를 내린다는 것을 시그널을 줘야 됐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니까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사건, 재미난 뭐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만 틱톡 관련된 트럼프 행정부의 행동을 보면 어떤지를 느낄 수 있는 대목이 있는데요. 트럼프가 틱톡 딜에 대한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했죠. 이제 틱톡은 미국인의 소유이고 매우 수준 높은 미국인들이 운영하게 될 것이다. 얘네는 꼭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 매우 수준 높은 미국. 그리고 오라크는 앞으로 틱톡 미국 지사의 보안 운영을 감독하며 그리고 클라우딩 컴퓨터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게 사실은 뭐죠? 이게 미국의 중국짓이죠. 네, 두 나라를 모두 깐 거야. 보면 우리가 중국을 볼 때 우리도 옛날에 그렇게 사다리 저거죠. 외국 기술과 자본이 들어와서 한국 시장을 점령하지 못하기 위해서 수입에 대한 제한을 좀 뒀죠. 많은 어떤 장벽들을 뒀죠. 중국 같은 경우도 요즘에 이제 조금 변하고는 있습니다만 자국에서 일하려면 자국 기업하고 같이 합작 법인으로 의해서만 일하겠죠. 그러면서 사실상 기술 탈취를 했죠. 외국 기업들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거는 뭐 모든 나라들 다, 미국도 그랬어요. 옛날에 유럽한테 그러고 다 그런 거니까. 근데 어찌되었건 기술 탈취를 해서 저희까지 간 거죠. 근데 지금 이게 딱 그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렇죠? 이 대목은 그만큼 미국이 과거보다는 조금 약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왜 이렇게까지 얘기하냐면 틱톡을 가져가면서 알고리즘까지 갖고 가려고 하는 의도가 있어요. 그런데 알고리즘을 어디까지 줄지가 이제 핵심입니다. 알고리즘을 안 주려고 할 가능성도 꽤 됩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지금 아마 씨름을 앞으로 하게 될 텐데, 어쨌든 틱톡 딜에 대한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다. 그러니까 외국이 이 미국 같은 자유로운 국가에서 외국 기업을 그냥, 물론 이제 지분은 틱톡 바이트댄스의 지분이 완전하게 많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어쨌든 걔네들은 이제 20% 이하만 가지고 미국 기업으로 바꾼다는 이 사실, 이게 재밌죠. 자, 그런데 이게 트럼프의 이런 행동들이
미국인들 보기에는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어떨까요? 미국인들이 보기에는. 좋지. 좋아요. 좋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의 그 지지율이 상당히 높다라는 사실 계속 기억하셔야 될 대목이에요. 낮지 않습니다. 떨어지질 않아요. 굉장히 높습니다. 45%, 46%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잘 챙겨주니까 남한테 어떻게 보이든지 간에 그게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지지율이 상당히 높은 상태로 계속 유지되고 있다라는 점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트럼프를 보지 말고 미국인들 입장에서 트럼프를 봐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여전히 45%가 지금 1년 가까이 되고 있는데 45%가 넘어서 1차 때보다도 훨씬 더 높은 네, 보여주세요. 지지율을 그리고 빨간색이 지금인데요. 지금 까만색이 옛날이고요. 아주 높은 지지율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미국에선 계속 잘 통할 것이다. 저게. 자, 그다음에 이제 저렇게 지표가 저렇게 나왔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달러 값이 지난번에 GDP 나와서 빵 올라간 게 살짝 떨어졌죠. 예, 살짝 떨어졌습니다. 98.5에서 지금 98.16으로 꽤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른 통화들이 가치가 조금 오른 걸로 나오고 있고요. 원화는 뭐 여전히 1,400원대입니다만 엔화를 같이 봐라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말 본드를 딱 붙인 것처럼 100엔당 943원, 44원 뭐 여기서 그냥 본드를 붙인 것처럼 그냥 고정이에요. 와, 이 정도 보면 이거는 작정을 했다라고까지 안 보일 수가 없어. 야, 이게 지금 원화는 다 필요 없고 타겟팅이 엔화 940원 언저리 어디 거기나 맞죠. 딱 이렇게 된 것처럼 보이는 상황들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야, 달러 대비 이렇게 되니까 뭐 이거 위기 아니야라고 하는데 잘 모르겠고 어찌되었건 그 미국과의 협의가 뭔가 조금 진행되고 있어서 그 다음엔 다시 달러 원화가 강세가 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표 중에서 미시건대 소비자 기대지수, 심리지수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요. 지난번보다는 조금 떨어져서 나왔다라는 점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미국 소비자들이 바닥에 떨어졌던 게 올라왔다가 다시 조금 떨어지고 있고요. 인플레는 1년 4.7%, 지난번에 4.8, 그다음 5년 3.5에서 3.7%로 오히려 인플레이션 예상치가 조금 미국인들이 올라갔습니다. 자, 금리 동향도 한번 살펴보시죠. 자, 금리 동향 살펴보시면 금리는 큰 변동이 없습니다. 요게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달러 가격도 꽤 많이 올랐고, 달러 값이 떨어졌고, 죄송해요. 달러 값이 꽤 떨어졌고, 그죠? GDP가 올라와가지고 달러 가격 올랐고 그랬는데, 올랐던 것이 이제 다시 떨어졌는데, 그러면은 금리를 인하해 줄 가능성이 되게 높아 보이잖아. 이렇게 되면은 다시. 근데 떨어지긴 떨어졌는데 10년물하고 30년물 장기물은 하나도 안 떨어졌다는 사실.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미국이 금리를 내리면 2년물 뭐 5년물 이런 것들은 잘 내려간대. 따라서 내려가는데 10년물 이상 뭐 조금 더 따지면 뭐 7년물 뭐 이런 것들은 기준금리 인하 내리는 속도보다 좀 덜 떨어질 것 같네. 요거를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좀 그럴 것 같죠? 네. 저는 뭐 지난번에 4.3 근처 이제 막 깨지기 전에 아마 콜을 불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생각했던 것처럼 기준금리가 인하되면서 장기물 금리가 폭발적으로 내려올 것 같진 않다. 자, 구체적인 예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유럽 쪽에서의 장기물 금리가 쉽게 떨어지지 않고 장기간의 신뢰성의 채권인 길트와 같은 게 고공행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서로 간에 조금 경쟁하는 국채들끼리 경쟁하는 상황도 고려해 볼 대목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채권 모르시는 분은 조금 어려우시죠? 자꾸 듣다 보면 그러려니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각 국가별로 빚 땡기는 사람은 너무 많은 거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저희 빌려주세요. 저희 돈 빌려주세요. 저희 신뢰도 좋아요. 돈 빌려주세요. 우리나라가 최고야. 이러면서 돈 빌려 이러는 나라들이 너무 많다. 지금 이런 나라들이 돈 빌려주세요.
그러니까 국채가 그래요? 그럼 금리 얼마 줄 건데요? 이러는 거 아니야. 매입하는 사람들이. 전화라는 5.5% 준다는데 너희는 너희 인플레이션 보니까 좀 더 써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거예요. 지금 상황이 4.1%라고 길트는 5점인데 인플레이션 이렇게 서로 보니까는 여기가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저기가 나은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분위기인 거지. 영국 길트가 괜찮지 않니? 얘네 오래전부터 잘 갚았으니까. 아니야. 인플레이션 보면은 미국이 인플레이션 설마 떨어지지 않겠어? 뭐 이런 매입자들 입장에서는 약간 그런 입장이니까 전반적으로 금리가 좀 올라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쉽게 말씀드렸습니다.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예. 실제로 이런지는 잘 모르겠고, 네. 자,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본물이 터졌습니다. 한번 살펴보고 갈 필요가 있는데요. 스티븐 마이런, 다른 연준 인사들은 이민 정책 변화로 인한 인구 증가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때와 트럼프 때가 이민 정책이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본인은 연준의 많은 사람보다 성장에 낙관적일 것이다. 현 정부의 세금과 규제 정책은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 것이다. 세금 깎아줬죠. 그 다음에 하반기 3% 성장률 달성의 가능성은 매우 높아졌다. 관세 수입이 중립금리를 하락시키는 중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이분은. 본인이 짠 거니까. 현재 기준금리를 중립금리 약 150에서 200% 상회하고 있다. 지나치게 긴축적이다. 6개월 내 기준금리가 중립금리에 근접하기를 희망한다. 중립금리는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다. 정책 조정이 필요하다. 야, 이거는 정리 한번 하고 갈게요. 자, 이분의 말은 뭐냐면 관세 때문에 인플레이션 난다고 다들 그러는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관세로 인해서 우리 세금을 걷어들이는 게 있어. 그래서 관세로 인해서 세금이 많이 거쳐갖고 실제로 중립금리는 하락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고 중립금리도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기준금리를 중립금리로 빨리 내리지 않으면 내려가고 있는 중립금리가 감당이 안 될걸? 이런 얘기고 그래서 무려 150에서 200bp나 높은 금리를 내려야 된다. 1.5% 내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2%대 중반까지 금리를 내려야 된다. 라는 얘기를 연준 이사께서 하셨습니다. 네. 자, 주거물가는 6에서 12개월간 둔화될 것이다라고 얘기했고, 고용 상황이 절체절명의 위기는 아니다. 지금 현재 금융 상황은 완화적이지 않다. 이거는 주택 시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그리고 자산 가격 변동을 모두 연준 탓으로 돌리는 것은 부적절하고 세금과 규제 정책 등 다른 요인들도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긴축 통화 정책이 길어질수록 리스크도 증가한다. 재앙이 닥치는 것을 기다리는 것보다 사전적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통화 정책이 물가 변동에 반드시 기계적으로 움직일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했고요. 관세가 물가를 끌어올린다는 증거는 없다. 그럼에도 다른 연준 동료들은 이에 영향을 받고 있다. 본인은 지금도 기준금리 점도표 하단 전망을 유지 중이고 다른 이들과의 겹차가 좁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FOMC에서 최대한 역할을 할 것이다. 자, 이게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연준에 대한 하나의 단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그래서 그 재무장관은 100에서 150bp 얘기했는데 스티븐 마이런 연준 이사로 들어가는 이분은 더 세게 얘기합니다. 150에서 200bp, 1.5에서 2%의 연준의 기준금리를 내려야 된다는 것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래서 연준이 금리를 올해 2번 내리고 2번 남은 FOMC에서 그리고 내년도에도 2번 정도는 내릴 수 있는 공간으로 가게 될 것이다.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3.5 이렇게만 안 올라가면 금리를 낼 것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 시장은 과열이지만 미국 시장에 버블이 올 가능성은 상당하다라고 보면서 미국 시장을 바라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리고 오히려 위기는 유럽에서 터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미국은 그래도 경기가 괜찮아. 그리고 또 하나 괜찮은 이유 중에 하나는 설비 투자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다. 어디서? AI 분야에서. 자, 그런데 지난 주말에 나타났던 뉴스 중에 하나.
오라클은 아까 그 틱톡 인수 때문에 장외에서는 올라갔는데요. 장중에는 추가로 떨어졌어요. 혹시 피미즈를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오라클이 폭등을 하고 나서 맨날 떨어져. 지금 보시면은 지금 지난 주말에 다 올랐잖아요. 그럼 그 저게요. 배드 이스 굿인 거지. 그러니까는 지금 그 경기가 뭐 이쪽에서는 그러니까 GDP가 좋아할 때는 good is bad가 됐고, 그다음에 이제 그 근원 PC나 이런 것들이 조금 낮게 나오자 이게 상황이 나빠지니까 금리를 내릴 것 같아 뭐 이렇게 되니까 기대감으로 모든 주식들이 많이 올랐는데 그중에 테슬라 많이 올랐죠. 근데 오라클은 연타로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왜 이러냐? 오픈 AI하고 거래를 한다는 거예요, 오라클이. 그러니까 야, 오픈 AI 쟤들 믿을 수 있어? 쟤네 돈도 못 벌잖아. 뭐 지금 이런 분위기인 거죠. 그나마 메타, 아마존, 뭐 그 마이크로소프트 여기는 다 돈을 벌고 있으니 구글 이런 데는 쟤네들이 설비 증설하는 거는 지돈 갖고 하는 거니까 누가 뭐래? 근데 뭐야? 오픈 AI는 돈이 없으니까는 자기 지분 팔아가지고 자기의 뭐랄까 살을 내주고 뼈를 취하는 거야. 뼈를 내주고 살을 취하는 거야. 잘 모르겠으나. 그러니까 오픈 AI고 거래하는 애는 나중에 저거 돈 받을 수 있어? 하는 분위기가 조금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픈 AI고 엮이면 주가가 빠져. 와, 참 세상에 그런데 계속 말씀드리죠. 오픈 AI가 1등 업체, 선도 업체이자 1등 업체이긴 한데 왜 이런 웃기는 일을 당하느냐? 돈이 없어서 그렇다. 예. 왜냐하면 투자금밖에 없는 거잖아. 현금 창출은 없잖아. 오픈 AI의 챗 GPT를 돈 내고 쓰는 사람들 꽤 되지만 투자하는 만큼 돈이 됩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볼게요. 메타. 지금 왓츠앱으로 얼마나 돈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왓츠앱으로도 돈을 만들 수 있죠. 엄청나게. 그리고 페이스북으로 광고 때려가지고 엄청나게 돈을 벌 수 있어요. 이미 벌고 있죠. 자, 구글요. 광고로 엄청난 돈을 벌고 있죠. 네. 그렇죠. 아마존은 그 데이터 센터로 이미 엄청난 돈을 벌고 있어요. 그렇죠. 예. 마이크로소프트는요. 네, 엑셀 팔아가지고 돈 엄청나게 벌고 있고, 나 그 엑셀 쓸 때마다 돈 아까워 죽겠어, 진짜. 하여튼 그 엄청나게 그 돈을 벌고 있고, 여러 군데서 돈을 벌고, 데이터 센터에도 애저 같은 데서 돈을 엄청나게 벌고 있죠. 자, 그런데 오픈 AI는 챗 GPT밖에 없어. 여전히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이런 데는 본전 측이 안 해도 돼, 괜찮아, 나중에 본전 올 거야 이러면서 투자를 쏟아붓고 있는 상황이니까 굉장히 틀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오늘 한국 장전이가 하나 뉴스 더 하고 갈게요. 재미난 뉴스가 지난 주말에 있었죠. 네이버가 장이 안 좋는데 불구하고 연타로 올랐습니다. 즉 두나무하고의 합병이에요. 네이버 파이낸셜하고. 현재 분위기는 뭐냐면 결국은 두나무 사장하고 지금 네이버 이해진 회장하고 친해요. 같은 서울대학 나오신 분들이고 그래서 친하답니다. 나이 차는 좀 있는데. 그래서 파이낸셜의 지분을 상당히 가지고 가겠죠. 근데 실질적인 점유는 과점은 누가 하겠어? 두나무 대표가 하겠죠. 예, 돈을 많이 넣으니까. 두나무는 무슨 꿈이 있어? 두나무는 제도권이 되고 싶은 꿈이 있죠. 그죠? 지난번에 저거 맞죠? 두나무가 저기죠. 우리은행 현금 주고 사겠다고 했다가 거절당한 데가 두나무. 떼돈을 벌고 있습니다. 브로커가 이게 이래서 할만해요. 브로커 장사 왜 하냐면 여러분이 돈을 번다고 생각하지만 돈은 하우스가 버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잿밥이에요. 여러분들은 잿밥이고 돈은 하우스가 벌어. 항상 그래. 우리 저기 같은 데 있잖아. 그 옛날 영화 타짜 이런 데도 타짜가 돈을 버는 것 같지만 거기 나오지 않지만 하우스가 돈을 벌죠. 자, 그래서 하우스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저희 같은 사람이에요. 거래가 별로 없거든. 거래가 별로 없어서 돈을 많이 안 벌어주니까. 그러니까 자, 여러분 비트코인으로 돈 벌려고 노력해봤지만 비트코인으로 돈 번 애들은 다 두나무 저기 있잖아. 빗성 업비트 이런 애들이죠. 떼돈을 버는 거야. 그래가지고 은행을 살 수 있어. 현금 내고 은행을 살 수 있는 정도로 돈을 벌었어. 근데 이게 제도권은 못 들어가. 그러니까 이들의 꿈은 제도권이 되는 게 꿈이야. 네이버 파이낸셜하고 붙어. 그리고 네이버 입장에서도 차기에 어떻게 성장하지? 고민하고 있는데 오메 현금 든 애들이 그냥 굴러서 들어오네. 그렇죠. 이거는 살을 내주고 뼈를 취하는 거지. 네이버 입장에서는. 할 만합니다.
둘 다 좋은 딜이죠. 둘 다 좋은 딜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틀 연속 강세를 장이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네이버 강세를 가게 된 이유고요. 카카오는 이렇게 되면 상당히 불리. 어떻게 하지? 카카오는 저기가 빗썸하고 붙어야 되나? 어찌되었거나. 자, 근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주고 지분 인수하겠다는데 그거를 뭐라고 하기에는 뭐 공정거래를 위반하면 되는데 이게 이종업종이잖아요. 공정거래를 위반하는 것도 아닌 것 같거든. 내가 비트코인 되는 게 싫다고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그리고 제 생각엔 여기까지 왔을 때는 그 정도의 사전 정비는 없었을까?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서 이 이슈가 당분간에 한국 시장에서 상당히 회자가 될 거고, 네. 하우스 장사가 이렇게 큽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아침 교훈을 얻는 것은 여러분들은 하우스의 밥이다. 진짜 여러분 밥이 되면 안 되겠죠. 우리 10만 금융교사는 밥이 되면 안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드리고 싶은 말, 가격을 보지 말아라. 가격을 보지 말고 본질을 봐라. 가격 보는 사람은 다 호구다 라는 말씀으로 예쁘게 마무리해야 되는데 기분 나쁘게만 미안해. 그래도 우리 아프지만 받아들여야 돼. 이게 사실이야. 오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안녕.